시간에 한 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요 그림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자 볼게요. 일단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 어버이의 형질을 물려받는 거, 반대로 그냥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한테 전달되는 것을 유전이라고 했고, 그 다음 우리가 염색체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일단 DNA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DNA는 어떤 물질이냐면 생명체가 유전을 할 때 정보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 정보를 담아주는 물질이 바로 DNA입니다. 그 다음에 DNA에는 여러 가지 생물의 특징을 결정할 수 있는 유전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어디에 있냐면 DNA 여기 중앙에는 이렇게 염기 서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이 서열들이 전부 다 어떤 특징들을 결정하는 서열이 아니라 일부 서열만 생물의 특징, 형질을 결정하는데 그 부위를 유전자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리고 사람의 DNA에는 체세포에는 46개가 있고 사람의 형질은 한 몇만 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의 DNA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 DNA 가닥 자체로 세포 내에 존재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하고 쉽게 끊겨가지고 정보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약간 응축시켜가지고 저장을 해두는데 그 응축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바로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히스톤 단백질의 DNA가 이렇게 감겨져 있고 이런 구조물들을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이 뉴클레오솜이 여러 개 뭉쳐있는 것들을 염색사라고 하고 염색사가 분열하기 전에 세포에서 저장되는 형태예요. 유전물질이. 됐나요? 분열을 하기 시작하면 얘네들을 이동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 짐을 싸줍니다. 더 응축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실처럼 풀어져 있던 이 염색사를 한 번 더 응축시켜주는데 그런 애들을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색체는 언제 존재하냐면 세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분열할 때 존재하게 돼요. 됐나요? 자, 염색체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염색체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동원체라고 합니다. 동원체는 뭐가 붙는 부위냐면은 세포 내에서 염색체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뭐 눈이 달려가지고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 밧줄 모양, 실 모양의 구조물이 붙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추사라고 하고 이 방추사가 부착하는 부위가 동원체고 이 방추사에 의해서 이 염색체들이 움직이게 돼요. 자, 그 다음 염색체 보게 되면 하나의 동원체에 두 줄이 붙어 있죠. 이 각각의 한 줄을, 즉 하나의 동원체에 붙어 있는 이 각각의 한 줄을 염색분체라고 합니다. 왜 염색분체가 만들어지는지는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아무튼 얘 하나 통째로 염색체라고 하고 X자 모양일 때 각각의 한 줄을 염색분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오늘 학습지 받은 사람들은 요거 문장 지워져 있는데 안 지워져 있으면 지워져 있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자, 보게 되면 분열 중인 세포에서는 이렇게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보이는데 얘네들을 염색체라고 하고 분열하지 않은 세포에서는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보통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DNA, 생물의 유전 정보를 가지는 물질입니다. 핵산의 일종으로 이제 유전 물질에 해당하는 거고, 기본 구성 단위는 인산당 염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결합된 뭐예요?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연결되면 앞에 폴리가 붙죠? 그래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근데 얘가 두 가닥이 서로 이중나선으로 꼬여 있는 게 바로 DNA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유전자. DNA 염기 서열 중 일부만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이 부위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형질을 결정한다는 말을 조금 자세히 하면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을 전공할 사람들은 DNA 합성도 이제 유전자라고 한다. DNA 합성, RNA를 합성하는 부위도 유전자라고 한다라고 기억해주면 좋은데 요거는 교육과정을 살짝 넘어가니까 요거는 기억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DNA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형질이 46개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자, 뉴클레오솜,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한 걸로 DNA가 히스톤 단백질 주위를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염색사, 수백만 개의 뉴클레오솜이 모인 실 모양의 구조물로 일반적인 핵 내부에 DNA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염색체,
세포가 분열할 때 막대 모양으로 염색사가 응축이 된 거고, 당연히 이 DNA가 응축된 게 염색체니까 DNA에 여러 개 유전자가 있으니까 염색체에도 여러 개 유전자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염색체에는 DNA를 포함하므로 하나의 염색체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한 가닥의 DNA가 응축되면 하나의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염색체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 줄인 것도 있고 염색 분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얘네도 결국 염색체고 얘도 염색체입니다. 그런데 얘는 하나의 동원체에 두 줄이 붙어 있죠. 요 각각을 염색 분체라고 했으니까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라고 보통 표현을 해주고, 얘는 염색체가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분자를 쓸 수 없는 거야. 그냥 염색 분체가 없는 염색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문제를 풀 때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려면 얘는 염색 분체가 한 개인 염색체인 거고 얘는 염색 분체가 두 개인 염색체라고 문제를 빠르게 풀 때는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개념상으로는 염색 분체는 여기에만 존재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을 동원체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앞으로 우리가 염색체 개수를 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염색체 한 개고 얘는 염색체가 몇 개일까? 헷갈리죠? 염색 분체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동원체 개수만 세주면 됩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도 동원체가 한 개니까 염색체 한 개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염색체 개수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동원체 개수로만 세주면 돼요. 됐나요? 얘도 염색체 한 개고 얘도 염색체 한 개야. 대신에 얘는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라는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 동원체는 방추사 부착 지점인데 앞으로 염색체 개수를 셀 때는 동원체 개수로 세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유전체 보도록 할게요. 유전체는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유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체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눈으로 볼게요. DNA라는 유전 물질이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구조물을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스톤 단백질이 DNA를 응축시키는 데 관여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뉴클레오솜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면 염색사라고 하고, 이 염색사가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좀 더 응축이 되는데 그때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이유로 여기는 다 지워주세요. 알겠죠? 일반적인 핵 내부에는 염색사 형태로 있고 분열할 때만 염색체가 나타난다라고 기억해주면 됩니다. 여기 지워주세요. 이유는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염색사는 분열하지 않는 세포에서 DNA가 저장된 형태인 거고, 염색체는 언제만 나타나냐면 세포가 분열할 때만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과학 1은 주로 무엇을 다루냐면 인체를 다룹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사람의 염색체를 끄집어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한 사람 거, 이게 다른 또 한 사람 거예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을 한번 볼게요. 염색체는 총 몇 쌍이 보여요? 여기에서 왼쪽에서 23쌍이지. 이렇게 22번까지 있다가 XX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몇 개가 한 쌍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치,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개가 한 쌍을 이루죠? 맞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그래서 모양 상자, 동일하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둘의 관계가 상동 염색체 관계인 거고, 요 둘의 관계가 상동 염색체 관계인 거예요. 알겠나요? 실제로 염색체 사진 보니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들이 존재하고 얘네들의 관계를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XX예요. 우리 혹시 여성은 성염색체를 뭐를 가지고 있는다고 혹시 모르겠으면 지금부터 기억하면 됩니다. 여자는 XX예요. 그 다음에 얘는 남성인데 XY를 가지면 남성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성염색체는 남성과 여성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죠? 맞죠? 그런데 1번부터 22번까지는 그치,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어요. 그쵸?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암수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염색체라고 해서 상염색체라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X 염색체와 Y 염색체들은 성염색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애들을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또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암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 성에 따라 달라지는 성염색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XX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상동 염색체인 건 알겠어. 근데 왜 XY를 상동 염색체로 묶어줄까요? 왜냐면 나중에 세포 분열을 배우게 되면 X랑 Y랑 다른 애들의 상동 염색체 관계가 행동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냥 X랑 Y도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Y의 기원이 있지.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좀 유력한 거는 X의 일부분이 사라져서 Y가 됐다라고 생각을, 그 썰이 있어요. 그래서 X랑 Y는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상동 염색체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은 X 염색체 하나만 있어도 살아. 그렇지만 Y 염색체 하나만 있으면 죽어요. 신기하지? 그래서 Y 염색체 하나만 잘못돼서 이제 아기가, 태아가 이제 갔잖아? 그러면 그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X만 하나 가져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살 수 있어요. 물론 몇 가지 유전병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왜냐면 X에는 생존에 필수적인 유전자들이 있는데 Y는 뭐 딱히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대신에 X가 몇 개 있거나 상관없이 Y가 무조건 하나 있으면 남성이 됩니다. 그래서 Y 염색체는 남성을 결정해요. 사람에서. 알겠죠? 그래서 여성은 XX를 가지고 일반적인 남성은 XY를 가져가지고 이 Y 때문에 남성이 나타나는데, 사람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복날에 먹었던 치킨은 암컷이 XY고 수컷이 XX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랑 헷갈리니까 치킨의 이제 염색체는 ZW라고 해줍니다. 성염색체. 그래서 성 결정은 동물마다 다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사람의 성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염색체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염색체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맨 위로 다시 돌아가서, 자, 사람의 염색체 첫 번째 상동 염색체입니다. 방금 설명 들은 대로 체세포에 들어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해주고, 상동 염색체 중에 이거 하나가 아빠한테서 왔으면 요거 하나는 엄마한테서 온 거예요. 됐나요? 다시 위로 가서, 상동 염색체 중 하나는 부계에서, 다른 하나는 모계에서 물려받은 겁니다. 상동 염색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상염색체는 성에 관계없이 암수 공통으로 존재하는 염색체, 1번부터 22번까지. 그다음 성염색체는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로 암수에 따라서 염색체 구성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정상의 여성은 XX, 그다음 정상의 남성은 XY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X, Y는 둘 다 상동 염색체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상과 핵형에 대해서 배울 건데, 비슷한 단어지만 상당히 다른 건 의미를 합니다. 자, 일단 핵상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숫자를 핵상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이제 몇 개의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 한 그룹을 구성하는지 표현하는 겁니다. 어렵지?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애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생물의 체세포를 관찰했는데 이런 염색체들이 보입니다. 일단 상동 염색체 관계인 애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이 보라색끼리 모양과 크기가 똑같고 녹색끼리 이제 모양과 크기가 똑같죠? 자, 그런데 얘는 몇 개가 한 그룹을 이루어요? 3개. 그치? 그러니까 얘는 3N이라고 표현을 해줘. 그 다음에 얘 두 번째 거 볼게요. 얘는 상동 염색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몇 개가 한 그룹을 이루어? 두 개. 그래서 EN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이런 게 핵상이에요. 지금 하는 게. 그 다음에 얘는 상동 염색체 관계가 없죠? 몇 개가 한 그룹을 이루어요? 한 개. 그러니까 1N인데 그냥 1은 생략해서 N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어떻게 핵상을 찾는지 알겠어요? 몇 개의 상동 염색체가 한 그룹을 짓는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N이 되고 얘는 2N이 되고 얘는 3N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생명과학은 인체를 다루기 때문에 EN과 N중을 EN과 N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염색체 개수를 세볼게요. 얘는 몇 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6개 있지. 동원체 개수 세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일단 3개가 한 그룹을 이루는데 그게 전체 염색체 개수가 6개. 그래서 3에는 6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몇 N? 2N. 그쵸? 네. 염색체 개수 몇 개? 4개. 그러니까 2N은 4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 그러니까 얘는 몇 N? 그냥 1N이지. 그러니까 1을 생략하고 N은 몇? 2.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밑에 다 적혀 있어요. 자, 얘는 3개의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 한 그룹을 이루니까 3N이고 염색체 수까지 같이 표현해주면 3N은 6이라고 총 염색체 수까지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얘는 2N은 4, 얘는 N은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정의도 잘 기억해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숫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안 놔줍니다. 이렇게 흐트러져요. 그럼 찾아야 돼. 상동 염색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몇 개가 한 그룹을 이루어요? 2개. 그러니까 얘는 일단 2N이구나 핵상이. 그 다음 염색체 개수는 몇 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2N은 6이라고 써줄 수 있으면 돼. 됐죠? 얘는 상동 염색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치? 한 개가 한 그룹을 이루지? 그러니까 몇 N? 그렇지. 염색체 개수 몇 개? 3개.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언제 EN이 나타나고 언제 N이 나타나는지는 뒤에 생식세포 분열까지 공부하면 다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생명과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지금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 개념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뒤에까지 한 번 더 훑고 다시 돌아오면 앞에 개념들이 이해되는 게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얘네들을 보고 얘가 EN인지 N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른쪽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체세포에는 부계에서 온 염색체 한 세트와 모계에서 온 염색체 한 세트 모두 2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2세트에 한 세트의 염색체의 수를 N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있으면 2N, 상동 염색체가 하나씩만 있으면 N이라고 표현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체세포에는 2N, 생식세포에는 N핵상인데 요거 문장 이해 안 되면 생식세포 분열 배우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N의 값은 생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뭐 사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알겠죠? N의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N은 23, 그러니까 2N. 사람은 총 23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는데 그럼 반절이니까 N은 23이라고 나타내준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핵상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겠어요? 요 사진을 보고 EN인지 N인지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되고 총 염색체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핵형을 보도록 할게요. 핵형은 별게 아니고 이 사진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특징들을 핵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들로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별 알 수 있고 염색체 개수 알 수 있죠? 만약 염색체가 개수가 부족하면 또 티가 날 거고 모양이 이상하면 티가 날 거야. 그래서 이런 사진들로 볼 수 있는 특징들을 전부 다 그냥 핵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이 사진을 보고 얘는 여성이고 얘는 남성이네요. 염색체 개수가 46개네요. 이렇게 한 게 핵형 분석을 했다고 얘기를 해줘요. 알겠나요? 핵형 분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사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으면 그게 핵형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볼게요. 핵형. 한 생물이 가진 염색체 수, 모양, 크기 등과 같이 관찰할 수 있는 염색체의 형태적 특성을 핵형이라고 합니다. 생물 종에 따라서 핵형이 달라요. 이 염색체 숫자가 같아도 DNA 양이 다르거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염색체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종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핵형은 다릅니다. 자, 그럼 같은 종이면 핵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얘랑 동일해? 어디가 차이 나지? 그렇죠. 성 염색체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같은 종의 생물일 때는, 동성일 때는 핵형이 같지만 서로 성이 다를 때는 핵형이 다릅니다. 이건 다 정상적인 사람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됐니? 자, 그래서 생물종에 따라 핵형이 다릅니다. 염색체 수가 같아도 종에 따라 모양, 크기 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종의 생물은 성별이 같으면 핵형이 같지만 성별이 다르면 요 성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핵형도 다르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염색체를 우리가 관찰을 할 텐데, 염색체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분열기에만 나타나요. 계속 설명을 했지만. 그리고 염색체가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에 우리가 관찰하는 게 좋겠지. 그 시기가 언제냐면 곧 배우겠지만 세포 분열 시기 중에 중기에 해당합니다. 곧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핵형 분석은 언제 하는 게 좋냐면 체세포 분열 중기에 염색체 사진을 이용해서 분석해가지고 성별이나 염색체 수 이상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중기인지는 체세포 분열 배우면 알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다시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뭐를 1번으로 붙였을까? 크기. 그치. 그냥 뭐 특징 다 상관없이 그냥 제일 큰 게 1번이에요.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됐고, 염색체 번호는 성 염색체는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습니다. 그래서 상 염색체 1번부터 22번까지만 붙이는데 얘네들이 암수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 염색체에만 염색체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XX, XY입니다. 그리고 여자 핵형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핵상을 표현할 때 보통 얘는 46개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총 23쌍이지. 그러니까 염색체가 몇 개야? 사람의 체세포에는 46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얘는 46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얘는 44 플러스 XX야. 뭐를 강조하고 싶냐면 XX 성을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상 염색체가 44개임을 또 강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상과 성을 나눠서 표현해 준 거예요. 됐나요? 예, 남자는 뭐야? 얘는 그치 44 플러스 X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Y가 작아요. 자, 오른쪽 글 한번 볼게요. 사람의 체세포의 염색체는 EN은 46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보면 표현할 수 있겠죠?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니까 EN이고 총 염색체 개수가 46개입니다.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고 염색체 숫자는 총 46개예요. 상 염색체, 남녀의 공통으로 있는 1번부터 22번 염색체인 거고 22쌍이라서 44개의 상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 염색체는 여자는 XX, 남자는 XY예요. 그 다음에 X 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Y 염색체는 남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Y가 있으면 남성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 분체는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런 염색체, 즉 X자 모양으로 있을 때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했어요. 맞죠? 맞니? 자, 이 염색 분체는 왜 생기냐면, 자, 일반적으로 체세포 분열을 기준으로 설명할 때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세포가 왜 분열할까? 수 늘리면. 그치. 똑같은 세포의 개수를 늘리려고.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막 요만했잖아. 한 3, 4kg. 근데 지금은 막 한 50에서 80 왔다 갔다 하지. 커졌잖아, 사람이. 세포의 크기가 커졌을까? 세포의 크기 늘면 커지겠지만 세포의 개수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나랑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야겠지.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분열하게 되면 두 개의 세포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 두 개의 세포가, 즉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두 개가 된단 말이지. 그럼 이 두 개의 세포가
얘랑 똑같아야겠지. 맞지? 맞아? 하나가 두 개가 되는데 유전 정보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두 개로 나눠줘야 되니까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해줘야 돼? 복사를 해줘야겠지. 이해됐니? 응. 유전 정보 누가 가지고 있어? 유전 물질인 DNA. 그래서 이 DNA가 똑같은 DNA들이 두 개씩 생기고 얘네들이 각각 나누어져서 들어간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됐나요? 자, 볼게요. 자, DNA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정보를 가진 세포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유전 정보를 한번 복제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 DNA가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DNA와 그 다음에 이 DNA가 복제가 된 거예요, 서로. 그래서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복제해서 얘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랑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랑 완전히 동일하겠지.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태로 흐느적거리는 상태로 그냥 전달해주면 잘리거나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고? 계속 응축을 시켜줘서 염색체 모양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복제된 DNA가 응축이 될 때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동원체에 붙어가지고 응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응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나 응축이 돼서 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응축이 돼서 또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하나의 동원체에 붙어가지고 응축이 돼가지고 우리가 두 줄을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됐니? 그래서 얘를 구성하는 DNA랑 얘를 구성하는 DNA랑 동일한 DNA예요. 됐나요? 자, 그럼 나눠줘야겠지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요렇게 반띡 떼가지고 하나의 세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요거 하나였고 얘였지? 그러니까 얘랑 동일한 세포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염색 분체, 세포 분열 전기와 중기에서 관찰됩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관찰되는 X자 모양의 염색체에서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개의 가닥을 각각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자, 염색 분체 형성. 한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염색 분체는 DNA가 복제가 돼 형성되므로 한 염색체를 이루는 두 염색 분체 유전 정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동원체 부위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염색 분체의 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실 가서 못 들은 건 이거 녹화해서 올리니까 꼭 들으세요. 자, 염색 분체 분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세포랑 딸세포라는 개념이 나와요. 모세포는 어떤 세포냐면 분열 전의 세포.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됐어. 그럼 그 전에 있던 하나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하고 나눠진 두 개의 세포를 딸세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체세포 분열 기준으로 설명하면 하나의 모세포가 결국엔 두 개로 되는데 목적은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를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 모세포에서 DNA가 있었는데 얘를 똑같이 복제를 해줍니다. 얘를 복제해서 얘를 만들어 준 거야. 됐지? 근데 얘네들이 염색체를 형성을 할 때 같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형성을 해서 우리 눈에는 X자 모양의 염색체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런 다음에 얘들이 각각 세포로 나누어져 들어가는데 요렇게 나누어져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DNA가 들어가고 요 DNA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근데 결국 얘를 복제한 게 얘기 때문에 같은 정보를 가진 세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요 글로 한번 볼게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두 염색 분체는 분리가 됩니다. 요렇게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돼서 서로 다른 딸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복제된 DNA가 두 딸세포로 나누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이 딸세포 두 개는 얘랑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딸세포가 모세포랑 이제 유전 정보가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DNA가 있고 DNA가 복제가 되는데 이제 분열할 때는 응축이 될 때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들을 만들게 되고 요렇게 반반 나눠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동일한 세포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글로 한번 볼게요. 자, 분열 전의 세포를 모세포, 분열 후의 세포를 딸세포라고 합니다. 자, 모세포의 핵 속에는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를 뭐라 그래요? 실이 한자로 뭐야?
사. 그쵸? 그래서 염색사의 형태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핵 속에서는 DNA가 복제가 됩니다. 그래야지 유전 정보를 동일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DNA는 각각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하고 세포 분열이 시작이 되면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응축이 나타나는데 뒤에서 배울 겁니다. 결국에 염색체가 나타나게 되고 염색체가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 진행되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의 딸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딸세포의 염색체 숫자는 모세포와 동일하게 되고 DNA도 동일하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동일합니다. 이거 염색체 숫자 동일한 것도 뒤에 체세포 분열 배우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지금은 뭘 이해하면 되냐면 염색 분체가 왜 만들어지는지. 알겠죠? 염색 분체가 어떤 애인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서 들어가니까 똑같이 나누어져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만 잘 기억해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동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예요. 그런데 얘랑 봤을 때 모양과 크기가 어떻게 돼? 똑같이.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를 뭐라 그래? 그렇죠.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상동 염색체가 왜 두 개냐면 한쪽이 아빠한테서 왔으면 한쪽은 엄마한테서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3쌍이잖아? 그 중에 23쌍이 각각 다 아빠한테서 오고 엄마한테서 온 거지. 이게 어떤 거냐면 요거 봤죠?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아빠, 무조건 엄마.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아빠, 무조건 엄마.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아무튼 여기 다시 들어오게 되면 둘의 관계는 상동 염색체이고 결국에 염색체가 DNA가 응축이 된 거니까 DNA에 유전자가 있었으니까 염색체 위에도 염색체 위에도 유전자가 있겠죠? 자, DNA에 유전자가 있어. 근데 염색체는 DNA가 응축된 거야. 그러니까 이 염색체는 당연히 DNA가 있으니까 당연히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유전자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는 사람, 그 다음 외꺼풀인 사람이 있지. 결국 쌍꺼풀의 유무를 결정하는 유전자들이잖아. 쌍꺼풀 유전자가 있고 외꺼풀 유전자가 있지. 여기까지 됐니? 근데 얘네들이 상동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데 아무 위치에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쌍꺼풀을 결정하는 요인들이면 다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지. 됐니? 그래서 요 A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에는 여기가 만약에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면 다른 상동 염색체에도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생물의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요거 A 위치에 있지 C 위치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됐니?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유전자를 뭘로 표현할 거냐면 영어인 알파벳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는 뭘 의미하냐면 대문자는 우성, 소문자는 열성을 의미를 해요. 쌍꺼풀이 있으면 우성인 거고 그 다음에 쌍꺼풀이 없으면 열성인데 쌍꺼풀을 만드는 유전자가 우성 유전자고 외꺼풀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예요. 근데 열성이 열등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다시 정리하면 얘네 둘의 관계가 상동 염색체인 거고 만약에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여기에 있으면 다른 상동 염색체 위에도 여기에 있어야 돼. 알겠지? 근데 이 둘의 관계, 이 둘 유전자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요거 이해됐나요? 상동 염색체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유전자들을 대립 유전자라고 해주고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일한 형질에 대한 결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할게요. 자, 여기는 털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털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위치에 털색에 대한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상동 염색체에도 당연히 이 짝을 이루는 상동 염색체에도 여기에는 털색에 대한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둘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랑 대립 유전자지 얘랑 대립 유전자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같은 알파벳을 쓰잖아? 라지 A가 됐건 스몰 A가 됐건 같은 알파벳을 쓴다는 얘기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면서 염색체 위에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같은 A를 쓰잖아. 그러니까 같은 형질을 결정하면서 위치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아무튼 요 둘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대립 유전자 볼게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며 한 가지 형질에 대한 대립 형질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입니다. 여기서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털색이 나왔으니까 이제 털색이에요. 근데 대립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털색이 예를 들어서 검은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겠지? 얘네들을 대립 형질이라고 하는 거지. 털색에 대해. 됐나요? 됐니? 좋아요. 그 다음 상동 염색체는 부모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므로 특정 대립 형질에 대한 유전자는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주황색 털이다. 그럼 여기가 주황색일 수도 있고 혹은 검은색 유전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여기가 검은색일 수도 있고 여기가 주황색 혹은 검은색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성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알겠니?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얘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D라는 알파벳을 썼죠? 그러니까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면서 염색체 위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으면 얘도 여기 있어야 돼. E라는 유전자를 썼죠? 그러니까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데 같은 위치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나요? 자, 근데 특징이 뭐야? 얘는 라지 D, 라지 D지. 그치? 근데 얘는 라지 E, 스몰 E야. 그럼 얘네들을 표현해 주는 것도 있어요. 라지 D, 라지 D면은 그래, 얘를 쌍꺼풀이라고 하자. 얘는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고 얘도 그냥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야. 알겠지? 근데 라지 E, 스몰 E면은 그래, 얘 다른 걸로 하면 뭘 할까? 이마선으로 하자. 이마선이 M자인 이마선이고 얘가 일자인 이마선인 거지.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얘는 라지 D 똑같죠? 그러니까 같은 형태가 붙어 있다 해가지고 동형 접합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얘는 알파벳은 똑같이 E라는 알파벳인데 대문자, 소문자 같이 있지. 서로 다른 형태잖아. 그래서 라지 E, 스몰 E를 E형 접합자 혹은 E형 접합성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순종이라고 표현해줘요. 얘네들을 잡종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라지 D도 순종이고 스몰 D도 순종이야. 근데 라지 D, 스몰 D는 같이 있으면 잡종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알겠나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문자끼리, 소문자끼리 있으면 동형 접합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라지, 스몰 E처럼 서로 대립 유전자가 다르면 E형 접합성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좋아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요 상태였어. 그런데 세포가 똑같은 세포를 두 개 만들어야 되니까 DNA를 어떻게 한다고? 복제를 해주는데 그 복제된 애들끼리 같은 동원체에 묶여 있는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복제해가지고 그대로 옆에 붙여주고 얘를 복제해서 그대로 옆에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얘랑 동일한 DNA이고 얘랑 동일한 DNA인 거지. 자, 그래서 얘랑 상동 염색체 관계예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 관계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 같은 형질을 결정하면서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을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얘랑 그러면 대립 유전자일까 아닐까? 일단 상동 염색체 관계인지 봐봐. 상동 염색체는 얘랑이 상동 염색체이지 얘랑은 상동 염색체가 아니잖아. 염색 분체잖아. 그러니까 얘랑 관계는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립 유전자는 얘랑 얘 혹은 뭐 얘랑 얘인 거지.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를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 분체, 같은 동원체에 붙어 있는 요 염색 분체에 있는 애들끼리는 대립 유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왜냐하면 대립 유전자가 상동 염색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염색 분체에 있는 유전자는 대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라고 따로 칭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염색 분체는 얘를 그대로 복제한 거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하나의 동원체에 붙어있는 이 염색 분체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 주기도 하냐면 자매 염색 분체라고 표현해 주는데
요거는 요새는 많이 안 쓰지만 가끔 나오는 문제집도 있어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오늘 좀 졸려서 이해 안 된 사람들은 꼭 영상 다시 보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고생했습니다.